네 번째 제가 또 봤던 흥미있는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실용주의적이라 또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번에 판문점 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한미동맹 위상 제조적 문제를 하나도 거론하지 않았어요. 북에서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아는 거죠. 그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우리 남측 정부가 수용하기 힘들고 사실상 정상회담 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북이 그만큼 남쪽하고 대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걸런지 모르죠. 그래서 전혀 거론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새롭게 봤어요. 과거에는 아니면 제가 1, 2차 정상회담 때도 가보면 느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 앉자마자 하는 게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해서 8천만 우리 결의에게 통일이라는 큰 선물을 줍시다. 이렇게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때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조목조목 얘기해서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게 동북아의 전략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한 게 그건 그렇죠.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봐서는 항상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각축장을 이뤘고 가까이 있는 큰 나라들에게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멀리는 미국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통일을 해도 사실상 주한미군이 지속할 수도 있겠죠. 이런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 이번엔 전혀 거론하지 않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김여정 부부장이라든가 리설주 여사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의 전반적인 언행 그다음 일반적인 태도로 봐서 저는 상당히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리설주 여사는 정말 겸손하고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정말 꾸밈이 없고 상당히 선하게 보였어요. 이게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걸로 봐서는 하여간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결국에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그 정상적인 지도자, 그 노멀 리더. 지금까지 북한 하면은 전부 다 무슨 불량 국가에다가 악의 축에다가 북한 지도자를 완전 악마화하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아주 정상적인 그 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걸 우리 국제정치 용어로 charm offensive, 매력 공세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과 그 가족들 전부가 와서 국제사회에 엄청난 매력 공세를 한 거고 저는 그게 상당히 먹혔다고 봅니다. 정말 올해 안에 종전선언하고 평화조약 맺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갈 수 있는가 쉬운 작업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완전한 비핵화, 이건 북한의 비핵화인데 이걸 통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내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1조의 남북관계 정상화, 2조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단계적 군축이라고 하는 게 3조에 달려 있어요. 비핵화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비핵화는 결국 북미 회담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미 회담에 그렇게 소위 관심을 쏟았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북미 회담에서 성공이 돼야 비핵화의 기본적인 방향이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그 다음 신뢰 구축, 그 다음 단계적 군축을 해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종전선언 평화 조약, 항구적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도 비핵화에 새로운 돌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판문점 선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약이 있죠. 소위 북한 군부가 가장 지금 귀중하게 여기는 북한 군부의 제도적 이익이라고 하는 게 강력한 군대인데요. 강력한 군대의 핵심이 핵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핵무기를 포기하면 자기들이 제도적 이익을 없애는 건데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또 개혁개방을 만약 한다. 그렇잖아요. 핵무기 없어서 북한이 정상국가 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개혁개방이 돼서 시장 경제가 들어가고 북한의 시민사회가 생기고 할 텐데 이러면 당과 내각은 상당히 힘을 갖겠죠. 중국에서처럼. 그러나
군부는 거기에서 조금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잘 추스려서 해결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큰 이제 제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북한하고 협상을 잘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 타결을 원해요. 한 번에 all in one. 그런데 북의 입장이라고 하는 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의해서 단계적 동시 교환 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렇게 강조를 해왔죠. 북한이 선패기, 먼저 폐기를 하라. 그럼 후보상을 줄게. 이런 입장을 취해왔고. 또 세 번째는 그 타임라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빨리 2020년 그 대선에 다시 나가기 전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고, 북한은 결국 단계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런 점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차이점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도 큰 그 과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뭐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뭐 한국에서 지금 뭐 남북한 간에 뭐 대화하고 하는 것들 회의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북에서 저렇게 지금 전향적으로 나온 것을 위장평화공세라고 하고 그런 것들. 근데 우리 국내 사회에서도 결국에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을 추스리면서 국민적 단합을 만들어서 하나된 모습으로 북한하고 협상하고 미국하고 협상해 나가는 게 필요할 텐데 그게 쉬울까라고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제가 볼 때는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리가 봉착하게 될 일련의 제약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이제 국제사회가 적잖이 놀란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정말 평화가 올 수 있을까? 이번엔 비핵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위장평화 아니냐, 이거다, 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생각의 길을 좀 잡아주실 우리 문정인 교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질문 키워드 힘차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으로 드는 좀 우려는 그래도 북한 정권이 정상 정권이라고 보긴 어렵다 생각해서요. 인권 탄압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자꾸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엔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이것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독재 정권이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래서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면은 독재 정권의 성격이 바꿔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물론 인권 문제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핵 문제, 전쟁의 위험, 저는 그게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많은 이제 소위 그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분들은 핵 미사일 못지않게 인권이 중요하다. 수사적으로는 동의해요.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글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은 우리가 북에다가 인권 문제를 공식 비공식으로 제기할 수 있고 그럼 북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수능적으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럼 그러면서 북한 자체가 개선이 되고 그러면 정권 체제의 성격도 바꿔질 것 아닌가. 물론 그건 북한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희망사항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북한을 악마화시켜서 악마하고는 대화하지 않는다? 악마는 결국에 타협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에 끝까지 가는 거죠. 파국으로 가는 길인데 저는 그거는 피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 교수님께서 방금도 표현을 하실 때 정상국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퀘스터분들에게 정상국가는 이거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정상국가의 길은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려주신다면 혹시 어떻게 정의를 해주실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종원 학생은 대학원생 같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네요. 그 정상국가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는 정상국가의 개념, 안에서 보는 정상국가의 개념이 있어요. 밖에서 보는 정상국가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UN 회원국이죠. 그러면 쉽게 해서 세계은행, IMF,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데를 가고 제재에서 벗어나고 국제
자본 투자가 원활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제대로 된 국가로 주권 국가로 인정해 줄 때 이걸 정상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내부적인 개념의 정상국가는 상당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수령제, 3대 세습체제, 그다음에 사회주의 경제체제 이걸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북한 주민들이 사실상 채택할 것들일 거예요.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는 북한의 정상국가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중국형 모델이나 비에트남형 모델 가능성이 상당히 가능성이 크다. 단중기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북한 정치 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독재 체제 또는 권위주의 체제가 지속이 되지만 그 안에서 경제적 변화가 오면서 시장이 들어가고 시민사회가 생기고 중산층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제 정상국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peaceful transition, 평화로운 전이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상당히 아주 폭력적 전이도 가능한데 그건 북한 지도자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 책무는 상당히 크겠죠. 그냥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 중소평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루마니아의 조제스쿠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할 겁니다.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게 궁금하고 당장의 체제 유지가 지금 비핵화의 목표인 건지 아니면 그 숨겨진 이면의 또 다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오는 게 또 치팅, 또 속이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히든 카드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체제가 잘 되려고 하면은 그럼 김정은 위원장을 지금 35살 앞으로 갈 길이 상당히 멀잖아요. 그 갈 길이 먼데 북한 사회를 안정되고 풍요롭게 하는 길은 핵무기가 아니에요. 경제 아니에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지금 그동안 이제 제재 압박이 상당히 많이 가해졌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김정은이가 결국 자기의 정권을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면 그리고 북한의 기득권 세력을 계속 오래가게 하려고 하면 결국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결정 같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우리 체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해서 위협을 가지 않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조건이 맞으면 핵무기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김정은의 셈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냥 믿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취팅,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자, 이번은 또 앞쪽으로. 마지막 질문 제가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글쎄,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는 철수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은 우여곡절이 많았죠. 전격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 북미 정상 이제 물 건너갔나 이렇게.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많은 분들은 싱가포르 선언이 실패자고 얘기하는데 그때 저는 성공했다고 봐요.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은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건 완전한 비핵화였으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체제 보장의 문제하고 한반도의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겠다. 근데 내 전화번호를 줬다.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다. 이건 뭐 엄청난 혁명적 변화죠. 예언자이시니까 5년 후에 오케이.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 희망을 갖고 보세요. 이게 제 예측이에요.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